2025년 9월, 저는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한국을 겨냥해 사실상 경제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단순한 관세 인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 근로자 단속 사건을 카드로 꺼내며 한국은 일본처럼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노골적인 압박을 공개석상에서 쏟아낸 것이죠.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서울에서 날아온 단 한 줄의 성명이 워싱턴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술렁였고 미국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불과 72시간 만에 모든 판이 완전히 뒤바뀌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돌파했을까요? 왜 워싱턴의 권력자들이 하나둘씩 흔들리며 끝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본 증인으로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무역 변호사이자 국제통상 전문 변호인으로 20년 넘게 여러 분쟁 현장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수많은 WTO 분쟁까지 직접 경험하며 저는 웬만한 충격에는 흔들리지 않는 편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사건은 제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 사실상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무역 대표부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자동차와 배터리 관련 통상 협의 브리핑이라고만 알려져 있었기에 평소보다 조금은 긴장된 분위기를 예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공기의 밀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의 2배는 되어 보이는 기자들, 빽빽하게 설치된 카메라, 그리고 자리마다 펼쳐진 노트북 화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까지 모두가 어떤 중대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날아온 긴급 성명을 본 순간 저는 몸이 떨릴 정도로 놀랐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정면 압박에 한국이 공개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으니까요. 워싱턴 DC 내 공기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제가 있던 커피숍 안에서도 여기저기서 기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목소리를 높였고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싱크탱크 연구원들도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둘러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미 의회였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상원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앨런, 지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 한국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어.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려는 선언이야. 미국이 잘못 판단했어.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발언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후속 브리핑을 열었고 거기서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 압박이 지속될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긴급 제소할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등 주요 파트너와 함께 공정무역연대를 구성해 대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연이어 충격적인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반도체 공장의 핵심 장비 도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추가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고 현대차 그룹 역시 조지아 공장 확장 투자를 재검토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저는 이 발표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압박에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협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밀한 계산 끝에 준비해둔 대응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일하는 지인인 박준호 부사장과 통화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장비 도입 중단이 현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교수님. 이건 감정적 결정이 아닙니다. 순전히 경제적 계산의 결과예요.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비용은 한국보다 최소 28% 비쌉니다.
노조 문제, 각종 규제까지 합치면 47%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 22% 관세를 감수하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무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 IRA 법안으로 보조금을 약속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조금을 미끼로 우리 핵심 기술 공유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조건이라면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새로운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현대차 측 관계자와도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028년까지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했지만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수익성이 맞지 않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우회 경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NAFTA 체제를 활용하면 미국 시장에도 무관세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이쯤 되니 미국 내 정치권까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현대차와 LG 투자가 무산되면 우리 주의 일자리가 8만 5천 개 사라진다며 격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역시 삼성 공장이 중단되면 주 경제에 치명적이라며 강력 항의했다고 합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가 중단될 경우 미국에서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체제가 없어 충격이 더 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한국이 이 모든 수순을 너무도 차분하고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명 발표, 기업 보도자료, 국제법 언급, 그리고 동맹국 연대 제안까지 모든 것이 마치 사전에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톰슨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앨런,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예상 못했어.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말했잖아. 한국은 일본이 아니라고. 잠시 후 무역대표부 대표 한나 로웰이 연단 위에 섰습니다. 그녀는 평소 냉정하고 정제된 어조로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미묘하게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기자들을 둘러보던 그녀는 침묵을 길게 끌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해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최근 오하이오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비자 문제, 그리고 관세 협정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며칠 전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던 수십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단순한 행정 집행이라 치부했지만 로웰 대표가 직접 언급하는 순간 그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진 카드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로웰 대표가 비자 문제를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차와 LG,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수천 명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적절한 전문 기술 비자를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 고용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으며 한국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고 저 역시 속이 쓰라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경제에 있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필수적 파트너라는 것을 말이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한국 기업들의 손에 달려 있었는데 미국이 이를 무기 삼아 압박하는 모습은 자해에 가까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데 이런 방식의 압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로웰 대표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동맹이라면 더더욱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일본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 동료이자 현재 상무부 고위직에 있는 마이클 톰슨과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IMF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그는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발표는 빙산의 일각이야. 실제 전략은 훨씬 더 치밀해. 일본 모델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려는 거지. 일본은 90%의 이익을 미국에 넘기고도 흔쾌히 합의했어. 한국도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예감은 불과 몇 시간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서울 긴급 성명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익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국이며 어떤 강대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72시간은 우리가 알던 국제 통상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둘째 날 저녁 워싱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이 연이어 강경 메시지를 던지고 기업들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미 정부 내부가 분열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무부에서 열린 비공식 브리핑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곳에서 본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어 갔습니다. 재무부 장관 대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투자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이미 계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러트닉 장관의 과잉 압박이었습니다. 그러자 상무부 쪽 인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국이 먼저 법을 어긴 겁니다. 비자 규정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지아주 단속은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장관이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전문기술자 비자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불법으로 일한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300명을 한 번에 체포해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간 건 명백히 과도한 조치였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은 고성이 오가는 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미국 정부 내부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쪽은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이번 사태가 미국 스스로의 자충수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무부 차관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시선입니다. 독일과 영국은 벌써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마저 한국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이 의도치 않게 동맹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주 단위에서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현대차와 LG투자가 무산되면 주 경제가 파탄난다며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역시 삼성 반도체 공장이 중단되면 주 경제에 치명타라며 항해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한미 간의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내부의 정치적 균열로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여당과 야당, 심지어 같은 당 내부에서도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긴급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투자 철수가 미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분석했는데 수치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중단으로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LG 배터리 공장 중단은 1만 5천 개, 현대차는 8천 개. 직간접 일자리까지 합치면 15만 개 이상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동맹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신뢰 위기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언제든 미국이 조건을 뒤집을 수 있다는 불안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유럽 기업들이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압박하려다 오히려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또 하나의 결정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WTO 긴급 제소를 공식 검토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을 국제법의 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이 한국의 문제 제기에 동조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상무부의 마이클 톰슨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앨런, 큰일 났어. 한국이 WTO까지 들고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 국제연대까지 형성되면 우리는 고립될 수 있어.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처음부터 잘못 짚은 거야. 한국은 일본이 아니야. 동맹을 이용해 수탈하려다 이제 역풍을 맞고 있는 거라고. 그의 침묵 속에서 저는 미국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가볍게 본 것, 그리고 그 결과 미국 스스로가 외교적, 경제적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또 하나의 폭탄급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내 모든 대규모 투자를 72시간 내에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삼성은 독일에, LG는 폴란드에, 현대차는 멕시코에 대체 투자 계획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한국이 마지막 마스터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앞으로의 24시간이 미국과 한국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요. 마지막 24시간은 그야말로 폭풍 같았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하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의회, 백악관, 상무부, 국무부 모든 곳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던진 최후 통첩 72시간 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모든 대미 투자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성명은 워싱턴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날 새벽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고위 관계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거의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앨런, 우리 경제팀이 밤새 분석했어. 만약 한국이 투자 철수를 강행한다면 직접 일자리 손실만 40만 개가 넘고 간접까지 포함하면 120만 개에 달해. GDP 손실은 연간 85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어.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추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의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여파가 단순히 경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지아와 텍사스 주지사들은 백악관에 거듭 항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선거에서 우리 당은 끝장난다는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아침 8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상무부 대표였던 한나 로웰이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되었던 22% 관세 부과는 잠정 중단됩니다. 브리핑룸은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표님, 불과 사흘 전과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웰은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강력한 반격 앞에 백기를 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 더 큰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국과의 대화를 요청했고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사과 성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저녁 찾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우리가 실수했다. 다시 협상하자.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라며 사실상 애원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며칠 전까지 강경 노선을 주도했던 로웰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그녀가 독단적으로 나섰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양국의 새로운 합의가 발표되었습니다. 화상 연결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발표한 합의문은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합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한국에 대한 22% 관세는 완전히 철회되고 일본보다 낮은 9에서 11% 탄력 관세 체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한국 근로자 전원은 무혐의로 석방되고 향후 재입국 제한도 없었습니다. 셋째, 한국 전문 기술자를 위한 특별 비자 카테고리가 신설되어 매년 8,000명이 안정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기술 공유 의무 조항은 전면 폐기되고 투자 이익은 50대 50에 동등한 구조로 재설계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양보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트럼프는 당황한 듯 웃으며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합의라고 답했지만 사실상 한국의 완벽한 승리였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웰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발표였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사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모두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을 재개하면서 투자 규모를 37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배터리 공장 투자를 재개하며 추가로 50억 달러를 더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 공장 확장을 진행하며 전기차 연구개발센터까지 함께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강대국과도 맞설 수 있는 독립적이고 당당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미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한국은 국제법, 외교력, 경제력을 총동원해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국민과 기업, 정부의 단결력이었습니다.